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2주 정도를 쉬었는데,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2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은 일단 제가 2주 동안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일부가 2부는 요거 끝나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기다렸다 오랜만에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많이 와주셨네요. 역시 방송은 매일 하는 것보다 역시 가끔씩 해야지 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네. 자,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 그 4.15 총선 이후 2022년까지의 청사진이라고 해서 제목 앞에서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4.15 선거가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선거냐 아니냐.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어떻게 비례대표 뽑은 득표율과 실질적인 지역구 투표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예요. 응? 저기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비례대표에서는 거의 1대1이었거든요. 이럴 수 있는가 진짜. 그러면은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비례도 찍어주고 막 이랬나? 그래서 1대1로 맞춰준 건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면은 같은 좌파 계열 쪽으로 표가 골고루 분산돼 가지고 뭐 민주당 쪽 비례정당 아니더라도 뭐 정의당이 됐던 뭐 많잖아요. 민평당도 있고 이런 쪽으로 표가 쫙 몰려 가지고 그쪽이 대신 득표를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다 폭망해 버렸어. 그러면은 좌파를 지역구에서 왕창 찍었던 사람들은 비례에서 어디로 사라졌냐예요. 답은 하나예요. 미래통합적으로 갔다예요. 그러면 다 맞춰줘.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를 넘나들 수 있나? 저희가 이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반중이라는 이야기를 그 어떤 국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 해서 지역구는 2번, 비례는 32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좌파 우파를 넘나드는 이러한 뭐라 해야 돼 이념적인 그러한 깨시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았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조금 제가 입장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씩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게, 이 4월 15일이 그 김일성 그 태어난 날이잖아요. 태양절. 그날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됐대. 예, 우연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태양절에 있었는데 이 지금 선거 끝나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말하면은 아주 조져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 맞나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역대 정권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이래 한 번도 부정선거 안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여기 요즘 페이스북에도 좀 많이 돌던데 그 옛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했던 분 계시잖아요. 이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머리 하얀 분 있어요. 그분 집에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정권은 다 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자개표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단 한 번도 부정선거 안 한 적이 없대요. 네. 여야 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밝혀지냐요, 그게. 안 밝혀질 수밖에 없죠. 왜?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했다고 보고 근데 이거 왜 밝혀질 수 있냐? 안 밝혀질 겁니다. 안 밝혀질 거예요. 왜 안 밝혀질 거라고 보느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다시 개표를 하고 그거를 번복한 적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는 제기는 됐어도
그 의혹이 실질적으로 재검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투표가 무효화된다는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 시각에서 보자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뭐 이준석 아저씨가 아주 좋은 거 많이 얘기했대. 그 보수 유튜버들 이 투표 조작한 거 있으면 고소하겠다. 야, 이렇게까지 세게 반응한다는 건 저는 의외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선거에 진 정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 없거든요.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 성공한 사례가 없어. 응? 근데 이긴 정당도 아니고 선거에 진 정당이 오히려 여당을 도와주는 이런 말을 한다? 난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봐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어? 고소를 하는 거는 이쪽 야당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민국 유튜브에 영업 위탁됐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민경호 의원이 저거 한 거 자체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서버는요 증거 보존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그 부정선거를 밝힌데 가장 중요한 건요 투표함이 아니에요. 서버지. 네. 그 서버를 들여다봐야 해킹을 했는지 조작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서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 백날 열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투표함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보셨죠? 뚜껑도 안 닫은 상태에서 막 우체국으로 막 가고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투표함을 증거보조 신청했어도 그 투표함이 조작된 투표함인지 원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얘네들이 그것까지 준비 안 했겠어? 그거 다 준비한다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걸리냐?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전자적 신화가 온 거 숨기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서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서버 내용은 싹 빼버렸어. 그럼 그 외 나머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대는 걸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이 민경 의원이 하는 거를 평가절하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필요한 일이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왜냐? 서버가 빠졌을 때 서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재밌는 게 앞기사에 뭐 노란색에 보면 뭐가 있죠? 지금까지 타진 요식 투표 조작설 쏠리지 않도록 노력.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 그래서 안심. 주체적 사고 못하고 유튜브에 낚이는 정치인 거부해야.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김종인입니다. 오늘 제 방송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김종인. 누군지 아시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직책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에 좀 꽂힌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지금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때 나 가짜 박사라고 막 변희재가 까고 할 때 내가 어디 국제학술회의 갔다 온다 아니 한국에서 어디 용인인가 어디서 무슨 회의 했다고 했죠. 그래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제가 방송 늦게 켜가지고 시둥이 문제도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세미나 갔다 왔다고 내가 그 종이도 막 보여주고 그거 가짜라고 막 변희재가 막 거짓말하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간 거 확인됐죠. 오히려 그 협회에서 저한테 원망의 목소리를 하더라고. 왜 그걸 괜히 얘기해서 우리 입장 곤란하게 하냐. 내가 막 그때도 아마 김종인 이 사람 봤을 거예요. 제 옆에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그때 친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 좀 저는 의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요것도 또 나오는 부분이죠. 아까 뒷부분에 연결돼서 나오는 기사인데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이다. 왜? 하는 거예요. 왜? 선거에 졌잖아. 선거에 졌으면은 선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그거에 의문 제기한 사람을 고소해 버리겠다? 저건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지.
미래통합당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거보다 더 난리치는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래. 왜? 하는 거죠. 왜?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방송은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 송출. 아마 제 이 방송은 슈퍼챗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동시 송출을 지금 딱 한 방송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방송 맞죠? 예, 쪼꼬제이 쪽에서 딱 하나 하고 있거든요. 슈퍼챗 같은 거 쏘실 있으면 그쪽으로 쏴주세요. 어차피 저희는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원래 이거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 폭파당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유튜브 채널, 유튜버들도 이번에 일종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신세 아픔이죠.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콘텐츠 보는 건데, 보시면서 어차피 내 쪽은 슈퍼챗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고 이제는 선거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운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단은 쪼꼬제이만 해놓고 나머지는 아직 다 일단 중지시켜놨지만 이거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가 있는 마스크팩맨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4번인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저희 쪽에서 영상을 올릴 겁니다. 또 삭제된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올리기 전에 삭제됐던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보고 진행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 중인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과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밝혀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련된 서류는, 이 페이퍼죠.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의 강력 대응할 것,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겁나네요. 그리고 요즘 이준석이 토론을 하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선관위가 한 이야기나 이준석이 한 얘기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숫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한 표씩 더 많은 이 유령이 와서 투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한 기사예요. 오마이도 극우 뉴스인가요? 자, 이런 투표소가 40개나 나왔대요. 국회의원 선거구 10개, 비례대표 30개 지역이에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누가 투표를 2번 한 건가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 이게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버젓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거 조작된 뉴스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까요? 보셨죠? 이거는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수준이에요. 이게 음모론 아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자, 청와대 청원 제가 보여드렸죠. 이분이 사전선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이분 이름으로 투표를 먼저 했어요. 자, 이건 팩트죠. 일단 본인 확인에 문제가 있죠. 동명이인이 먼저 와서 내 이름으로 먼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은 내 신분증, 내가 안 올 줄 알고 내 신분증을 복사해서 누가 대신 투표를 했는지, 이 선관위에서 확인해야죠. 중국인이 가짜 신분증 들고 와서 한 거 아닌지 선관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것 좀 확실히 해주셔야죠. 자, 이런 거 규명하고 책임지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본인 확인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그런 제보는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본인 대신 누가 와서 투표했다는 경우도 상당하고.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은행에서 있었다고 치자고요.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누가 오전에 나보다 먼저 와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갔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자들 어떻게 돼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당해요. 사전투표한 봉인지 뜯긴 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따지면
내가 금고 담당자인데 열쇠 갖고 있어. 내일 끝나고 마감 딱 했어. 열쇠까지 잠그고 집에 갔는데 누가 밤에 그 열쇠를 뜯고선 금고를 열고 자물쇠를 바꿔치기 했어. 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투표에서 이게 이런 일들이 21세기의 OECD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투표가 이건 뭐 어디 인기 투표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전에 이런 점들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최소한 이런 프로세스들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준석 씨 그리고 또 이에 동의하는 유튜버들, 이준석 씨에 동의하는 유튜버들 보세요. 뭐 증거와 증인을 제시해라. 그런 거 없으면 이게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 프로세스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이준석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벌써 이미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투표함 보관소에 CCTV 설치 문제는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에도 이미 올라왔던 내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한폐렴 때문에 마스크 쓰고 본인 확인 잘 안 할 거라는 거 예상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투표할 거다. 화웨이 시스템 사용하는 LG U+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백도어 있고 해킹당한다. 경고하기도 했어요. 특히 새벽당에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었고요. 자, 당신들이 음모론자라고 부르는 유튜버들은 오히려 이 부정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선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지니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였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선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그렇게 미래통합당에다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정선거 주장 터지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짠 하고 나오는 게 더 이상해요. 차라리 정의당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이준석은 선거 프로세스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한 거예요. 선거 전에? 토론회. 아니 왜 선거 전에는 토론회 하자는 얘기 없었어요. 투표 보관함, CCTV 설치 거부에 대한 선관위와의 토론회. 이런 건 정말 이준석이 나서서 주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런 부정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화웨이 개표기 도입 반대를 위한 공청회 이런 거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서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우파 유튜버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힘도 없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거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정말 내가 선거 지면은 분명히 이거 부정선거 이슈 터지니까 그때 내가 이거 빵 덮쳐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토론회 하자는데 왜 토론회 왜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 그럼 선거 전에 이준석이 그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예방 못할 것 같으면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아예 이준석 자리에 유튜버들이 앉아있어야지. 그러면 예방 조치라도 취할 수 있었겠죠. 자, 대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전에 어땠어요? 호주 망명한 중공 스파이가 경고했죠. 대만 대선에 중공이 개입할 거라고. 그래 대만 뭐 했어요? 중공 침투 방지법 만들어가지고 대선에서 중공이 개입할 수 없게끔 모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했죠. 선거 전에. 이준석 씨, 당신은 선거 전에 중공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나요? 이런 이야기는 새벽당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계속 문제 제기해야 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이걸 몰랐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물어봅시다. 중공 스파이 말 듣고 대만 시스템 정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음모론자예요? 뭐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오시면은 저랑 한번 토론을 합시다. 주제는 이준석 씨가 하고 싶은 주제 말고 이준석은 선거 이전에 중공의 한국 선거 개입 위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나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차이나 게이트 드러나 본 적은 있나? 만약에 여기 우크라이나 오신다고 하면 제가 부탁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가셔서 구입 티셔츠하고 늑대마크 청바지 하나만 좀 사다 주시고요. 허리는 32로. 그리고 김정민 박사 방송들을 편집해가지고 중공의 한국 침투를 경고하는 그런 방송들을 업로드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빅토리 이런 채널들. 이런 채널들이 며칠 사이에 막 없어지고 일주일 정지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김정민 박사 유튜브 채널은 아예 없어졌어요. 선거 끝나니까 오히려 더 신나게 탄압받아. 이쪽에 있는 저는 이쪽 사이드에 있잖아요.
전 느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준석은 언론에서 막 띄워. 근데 반중운동가들은 막 소리 소문 없이 막 지워져. 채널 막 사라지고. 이상하잖아요. 같은 우파라고 하면은 탄압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소리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상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재검표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표용지들이 봉인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아니 선거 전부터 국민들이 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 설치라고 그렇게 건의해도 안 했는데 개표 끝난 후에는 표가 안전하다고 그 장담할 수 있어요? 투표 기간 중에도 봉인지 떼어내고 뚜껑 확 열어버리는 상황에 지금 재검표하면 벌써 선거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 표가 제대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래 저는 이런 정말 희한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 수가 많은 거.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케이스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기네스북 이런 데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혼자만 알긴 정말 아까운 거야. 우리나라는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야당에 있으니까 예방을 전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거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걸 알려야지. 그죠? 뭐 기네스북 이런 데다가라도 좀 등록을 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한 선관위 관련 기사를 좀 보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음모론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밝히라 이렇게 강조했다. 이미 사전선거 프로세스에서 엄청난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순리죠.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뭐 고발을 하라고 소송을 하라고 소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 국민한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났었나 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맨님의 영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동소이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10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요약을 잘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실리아 TV인가 하는 게 있던데 이게 보면 바코드의 비밀 이거 저희 팬분들도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분석 잘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만 표가 아니라 20만 표까지는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3%가 안 되니까 국회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표가 빠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새벽당이 가장 많이 그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 조작을 당했다라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왜 그러느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쪽은 물론 조작이 있었는가? 저 표에 의하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왜 저렇게 새벽당에 많이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번에 선거에 참여할 때 저희가 했던 게 반중침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비판을 했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30% 정도 비난을 했다면 70%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할 때 LG U+가 화웨이랑 연결돼서 할 것이다. 이거 몇 번을 얘기했죠. 옛날부터. 이제 와서 막 떠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니 제가 떠들 때는 왜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떠들고 그래요? 이거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했잖아. 응? 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얘기할 때는 미친놈으로 몰다가
제가 얘기하면 미친놈으로 몰아가다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막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마치 발견한 것처럼 하면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 짓 하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파 사람들은 또 돈을 막 던져주고 그래. 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다 만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점이 있죠. 물론 2부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은 아직도 멀었답니다.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자, 근데 새벽당을 이렇게 많이 표를 깎아먹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을 거라고. 우리는 아직 다른 정당들 다 문재인 정권 비난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주사파 이런 얘기. 다 똑같아. 물론 우리도 했어.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의 다른 우파 정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느냐? 반중쯤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다른 정당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에 저것이 만약에 조작이라면 조작을 가장 많이 당한 저희는 누구로부터 조작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표를 얻는 걸 두려워했을까? 뭐 문재인을 비난한 거?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문재인 비난한 비보다 중국 비난한 게 더 크니까. 그렇다면은 중국이죠.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제가 서버를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 애들이 개입한 거예요. 중국 해커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정당과 저희의 아주 눈에 띄는 차이는 반중쯤이에요. 아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병적인 사이코들이다 생각될 정도로 반중친미를 외쳤던 적이 저희란 말이야.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조작을 당했대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저희를 조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겠지. 이런 걸 보면은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독자유당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해킹을 당했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등, 기독자유당이 2등인 것 같더라고. 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타겟이 돼 있죠. 지금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래서 어떻게든 조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잠수 타고. 뭐 잠수를 탄다기보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약점 잡히지 않게 조용히 잘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분란 사태를 나면서 이거를 아주 개판을 치고 있죠, 지금. 그런데 2부에서 얘기할 거지만 아주 어이가 없죠, 진짜. 자, 우리가 이번 새벽당 선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단 2주 동안 선거 운동을 해서 뭐 이거 조작된 거 안 됐다고 치면 20만 표까지 얻은 거예요. 저희가 선거 비용을 한 1,100만 원인가 썼어요. 1,100만 원인가 쓰고 20만 표를 얻은 거면 2주 동안. 이건 기적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쪽에서 우리랑 같이 협력 관계를 가져갔으면은 어마어마한 표를 얻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를. 만약에 표를 못 얻었다 하면은 정말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데이터가 조작이 돼가지고 야, 이번 선거 완전 개판이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우리가 아마 표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포함해서. 그래서 조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왜? 너무 너무 표차가 크잖아요. 그럼 조작 자체를 못 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 계셨다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니, 역대 정권이 다 부정선거 했다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 많이는 못한다예요. 약간씩 할 수 있다예요. 왜? 극단적으로 많이 했다가는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얘네들이 상당히 무리했다고. 상당히 무리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나서 180석 이상 먹었으면 이거 막 박수 치고 좋아야 될 일 아니야? 근데 민주당 거기 비춰줄 때 어땠어요? 조용했죠? 웃는 놈이 없어. 미래통합당은 졌다고 울상인데 미래통합당은 왜 울상인 거야? 왜 조용한 거야?
양정철이는 왜 갑자기 해외로 또 튀어버렸지? 이번 선거 그 컨트롤했던 애. 중국 당교랑 업무 협약 맺었었잖아요. 얘 지금 해외로 떠버렸잖아. 어? 이랬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중 친미를 하면서 반중 친미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채널 A예요. 탐사보도 7 누가 하시는지 아시죠? 유호성 배우. 에? 거기다 차이나 게이트 방송했죠. 이것 때문에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 번인가 더 경고받으면요. 이거 채널 A, TV조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허가를 없애버린다고. 방송국 날아가는 거예요. 왜? 차이나 게이트를 보도해서. 차이나 게이트를 보도했기 때문에 TV조선을 행정 지도를 하고 몇 번 더 맞으면은 아예 방송국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TV조선 보면 노조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중파에서 반중 친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같이 반중 친미를 외쳐준 거예요. 이건 고마운 거예요, 저희한테는. 저희 같이 일반 유튜버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 이건 공중파로는 아니고 종편이죠. 어쨌든 종편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노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라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될 거, 이런 종편에서 한 방 때리면은 확 퍼진다고. 대성공이죠. 선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물론 저도 MBC에 나가가지고, MBC, KBS에 나가서 6분 동안 반중 친미를 연설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일까? 그때 당시 한 500만 명이 봤다고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로도 새벽당이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저는 그 현지에 있었잖아요. 그 방송. 저 방송 끝나고서도 꽤 반응 좋았었어요. 그쪽 일하는 관계자 사람들한테도 방송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방송 카메라 딱 끄고 나서는 반응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중국 관련된 걸 비판했던 사람들을 지금 제거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유호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쇄는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탐사보도 7이 계속 중국에 관련된 그 보도를 용기 있게 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호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구독자 수가 적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거의 많으니까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전 국회의원들하고 별로 악수도 안 해요. 좋아 안 해. 하지만 딱 예외가 있었었죠,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랑 이제 유상범 의원 이번에 됐으니까. 두 경우엔 예외였죠. 왜? 그 지역이 중국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170배 규모로 짓는 차이나타운. 더구나 그 밑에는 중국 역사보다 오래된 선사시대 유적지, 어쩌면 고조선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유적지가 있는 지역을 중국 자본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물론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됐어요. 그것도 사전투표에서 졌죠. 웃기게도. 그랬는데 어쨌든 유상범 의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반절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원조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그거의 어떤 대명사,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대중성이 목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빛을 발하고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편 채널 사람들도 설득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은 시켰죠. 조금 아쉽게 됐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까지만 얘기하고 국제정세 얘기하고 제가 결말 부분을 얘기할 건데, 자,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뭐 김정은 자녀한테 제일 안 돼요. 김정은 자녀 같은 애들은 아마 다 다른 사람 되면 죽을 겁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이번 선거에서 다음번에 누가 후계자가 나올까? 아직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전 모르지만 소설만 쓴다면 김정은은 어차피 오래 못 삽니다. 어차피 오래 살 인물이 아니에요. 저 체제를 저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암살당할 수 있다고. 따라서 해외로 망명하던가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김정은이 죽는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김평일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물론 좌파적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적 사고방식에서. 제가 왜 김평일을 얘기하냐면요, 그냥 이거는 아무 근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저의 억측인데, 제가 김평일이라는 사람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평일 나이가 올해 66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66. 이번 정권은 66이라는 숫자랑 너무 친하대. N번방의 멤버가 66명. 조국이 66대 법무부 장관. 또 66일 침묵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직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하차하죠. 임종석. 마찬가지로 66이랑 숫자가 관계가 있죠. 굉장히 많아요. 뭐 설리에서부터 해갖고 뭐 66일 어쩌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어요. 근데 김평일이 66세인 거 보고 이거 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번 정권이 너무 이걸 좋아하니까.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과학적 근거 없어. 그냥 보고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김평일을 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 유고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갖고 있겠죠. 제가 작년서부터 얘기했죠. 북한 8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네. 왜 하필이면 8월이라 얘기했을까? 이런 것도 있죠. 왜 하필이면 8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올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8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8월은 점성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8월은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사자자리와 함께 뜨는 달입니다. 사자의 심장이라 부르는 레굴루스와 함께 가깝게 뜨는 해가 바로 8월이에요. 올림픽이 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처녀자리,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로 넘어가는. 왜 중요하냐고요? 사자자리 반대편 별자리가 물병자리거든.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왜냐? 국제정치는 점성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 우연히. 네.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백만장자는 미신을 안 믿지만 억만장자는 미신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막연한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북한 8월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이 유고시에 무슨 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막 했던 거예요. 일단 봅시다. 그래서 북한이 8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무슨 일이 하면 결국 김정은에 대한 문제겠지. 죽던 망명을 하던 뭘 하던 북한 내부의 체제의 변화가 크게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점성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 없어요? 내가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를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네. 자, 이건 뭐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사망 중국 외교부장 조카가 말했다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아직 몰라요. 내부적으로 보도 통제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좋냐예요. 난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좋은가? 여러분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예? 일반적인 상식, 이 국제정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아주 일반 사람한테 만약에 물어보나요? 김정은 죽으면 누가 좋아요? 아스팔트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국제 관계라던가 국제 외교를 알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좋느냐? 문재인이 좋습니다.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해요. 이게 아이러니야. 문재인이가 뭐 김정은 만났을 때 헬렐레거리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죠. 여러분 문재인은요 종북이라기보다는 종중입니다. 걔는 북한을 뭐 안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을 더 좋아해요. 모든 애완견이 다 그렇잖아요. 밥 주는 사람 좋아하지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 응?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애완견 정권 아니야. 김정은이가 있으면요 중국은 골치 아픕니다. 김정은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심장마비든 뭔가 암살, 지금 갑자기 병으로 죽는다면 그건 암살이에요. 당한다? 저는 중국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거는. 중국인 암살했을 가능성이. 이번에 김정은이 아프다고 할 때 중국에서 의료진이 한 50명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와? 김정은의 몸을 뭐 장기 해부하러 온 거예요? 50명씩의 의원이 올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50명이 다 의사는 아닐 것 같던데. 예? 너무 이상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많이 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통과하고, 자, 요것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저게 3월 2일입니다. 이 출처는 한겨레 신문. 제목이 뭐죠? 북한 지금 미사일 발사하며 긴장 높일 때인가? 그 말은 뭐예요? 김정은 너 정말 이럴래? 이런 거예요. 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네가 미사일 쏘면은 누구에게 유리해? 하는 거예요. 우파에게 유리하겠지. 좌파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김정은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날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2017년서부터 해서 막 급격하게 막 쏘기 시작했는데 시진핑이 예를 들어 상해 엑스포라던가 중국 양회, 그러니까 전인대회죠. 전인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진핑이 국제행사에 가서 중요한 연설을 하는 뭐 그런 일정이 있다거나 연설하는 날, 이런 날 세계가 이렇게 주목이 딱 시진핑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시선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그런 짓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서 어라? 김정은은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시진핑은 굉장히 열받겠는데? 왜? 그때 당시에 중국이 지들이 잘 나갈 줄 알고 뭐 위대한 중국몽 이게 자랑질하고 다닐 때거든. 근데 뭐만 하려 그러면 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외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잘 못 받았어요. 여러 번 그랬어. 김정은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 이번 선거도 앞두고 또 미사일 쐈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선거 하루 전날 4월 14일 날 또 미사일 썼어. 이거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민주당 물매기는 거라고. 응? 자, 김정은이 문재인 편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김정은은 문재인 편 아니에요. 문재인 편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다? 중국 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련의 사건 여러 가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김정은이가 주석이 된 다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쫙 보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물론 김정은이 줄타기를 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다리를 걸쳤다 하더라도 비중이 중국 쪽보다는 뭔가 미국에게 유리한 짓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꽤 많은 비율로, 한 70% 비율로. 그래서 야, 이거 김정은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속 터지겠지. 응? 자, 이번에 쏜 거 타겟은 미 핵 항모함일 듯. 4월 14일 날 쏜 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겟으로 한다. 오, 자 보세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요즘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죠? 동해안 쪽으로.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는데 그거를 겨냥해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북한이 파기하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방어체계. 그럼 뭐가 나온다? 사드. 북한이 사드 미사일 기지 배치하는 걸 도와주고 있네? 이러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네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지금 저도. 예전에도 제가 자연사박물관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김정은 아무래도 이거 미국 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자, 이게 발사일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다 동해안으로 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서 쭉 느는데 요건 제가 김정은 때 쏜 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2011년인가 주석이 됩니다. 2011년에는 쏜 게 없어요.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는 게 저 핵실험입니다. 2017년에는 핵실험까지 했었어요. 2017년 중요한 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2017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예요. 거의 2016년, 2017년이 탄핵 시기라고. 그때 진짜 북한이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쏴댔어요. 미친 듯이. 북한이 미친 듯이. 근데 제가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사드 미사일 기지 배치가 깊은 관련이 있다.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하려던 걸 누가 방해했느냐? 지금의 민주당, 문재인 정권, 저 좌파들이 방해했어요. 사드 미사일 배치하면 안 된다. 왜? 중국이 싫어해서예요. 신문기사 잘 보세요. 사드 미사일 배치를 반대를 중국 때문에 안 했다고 했지 북한 때문에 안 했다고 한 적 없어. 중국 때문에 관광객 어쩌고 화장품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했다고. 중국 눈치 보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좌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인가 그 당시에? 김관진인데 그 사람이 펜타곤을 2번인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긴밀하게 미 국방부와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마치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하라는 듯이 미친 듯이 미사일을 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한국은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드 미사일 배치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역전시켜서 막아버렸느냐? 문재인 정권이 막았어요. 중국이 싫어하는 걸.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더니 모든 게 중국 바라기로 돌아가네? 중국이 도와줬구만. 딱 보이는 거야.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 정권 뒤집었는데 중국이 배후에 있구만. 다 나오죠. 이번 선거, 국회의원 선거 어때요? 이번 총선. 중국.
그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상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도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바톤 터치를 받아서 사드 미사일 배치 기지를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갖다 쓰러졌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의 공작일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중국이다예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 말아먹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위험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험해지는 건 딱 하나예요.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 우리나라는 어차피 애완, 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밥만 잘 주면 해해거리잖아. 그 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번에 선거 치면은 아직 희망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번에 선거에 이기면서 요 전후로 무엇을 하고 있냐? 청와대 기업 지원 대가로 주식 취득 고려. 이게 뭐야? 기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다.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영화시키겠다는 소리네. 딱 그림이 보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국영화시키겠다는 소리네. 우한폐렴으로. 우한폐렴 제가 얘기했죠? 우한폐렴은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다.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 개박살 났어요. 경제 개박살 나면서 제일 먼저 타격받고 흔들리는 게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미군 공군기지에 정비창이 있는 데예요. 저거를 부도내서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장비 정비하지 못하게. 답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저한테는. 응? 이거를 국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주식을 취득해서 대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주주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기술도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우한폐렴 퍼뜨려서 우리나라 경제 왕창 무너뜨려서 기업 영업 실적 나빠지게 해서 기업 환경 어려워지니까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서 주식 왕창 뺏어가고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대주주가 된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대주주지? 내가 결정권이 있지? 중국에 투자해. 이런 식인 거죠. 중국에 투자해. 최신 기술 중국에 공장 지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 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보세요. 삼성. 기본 앱에 중국 소프트웨어가 실행 때마다 중국서 들여다봤다. 해킹되고 있단 말이야. 해킹. 예? 해킹. 이게 더 해킹이 잘 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지금은 몇 개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이잖아. 얘들 몰래 이렇게 막 해킹 될 수 있는 스파이 어플리케이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화웨이 폰처럼 지금 화웨이를 미국이 막잖아요. 화웨이를 막으면서 미국이 삼성을 키우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법. 기업 지원 대가로 주식 취득한 다음에 이거 이제 컨트롤 하려는 이 제도를 가지고서 중국에다가 기술을 넘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화웨이 미국 제재 강화 움직임에 삼성에서 반도체 사겠다. 이렇게.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팔고 이렇게 우리 어렵게 하면은 삼성의 반도체를 사겠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나쳤을 수 있는데 요 기사 이게 날짜가 안 써있나? 날짜가 뒤에 있나? 날짜 빠져있네. 이 날짜가 23일이구나. 3일. 이부진 불법 프로포볼 투약 혐의 없음 1년 수사 종결. 이 신문 기사를 딱 보고 아따 이 새끼들. 어디 보자. 여러분 한번 이 기사 봐보세요.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뭘 느끼시는지.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기사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이 기사. 네? 이 기사 보면 뭘 아실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오네. 딜 봤네. 그죠? 딜은 봤죠? 무슨 딜? 무슨 딜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딜? 자, 이게 23일 기사고, 이거 하루 전날 4월 22일 기사가 요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자 200명 중국에 급파. 이거지. 보이세요? 쉽게 얘기해서 뭐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마약했지? 이리 와. 안 했는데요? 뭘 안 해? 일로 와봐. 조사해야겠어. 잡아놓고서 협박하는 거죠. 너 삼성 중국의 반도체 기술 넘길래 안 넘길래? 너 안 넘기면 너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거 아니야 지금? 결국 여기에 굴복한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앞쪽에 이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쓰겠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갑자기 왜 200명씩이나 가? 아니 무슨 반도체 기술자가 200명씩이나 가냐고. 이 사람들 왜 갔을까요? 뻔하죠. 경영주 협박했겠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 주식을 왕창 취득해서 대주주가 된 다음에 중국에 한국의 기술자나 기술을 팔아넘기겠죠. 이미 시작된 거야. 응?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번 선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응? 이번 선거 때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주춤주춤했더라고. 여러분 주춤주춤 하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야지.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과감하게 하셔야지. 가진 게 많다고 주춤주춤 거리는 바람에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 다음번 선거 때는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어? 얘네들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으로 끝날까? 아닐걸요?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조질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2세, 3세, 4세 애들 조져서 문제 생기 있으면은 그걸로 협박해서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주사파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마오주의자예요. 마오이스트. 모태통주의자들이라고. 자, 뭐 7차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 위키리크스 폭로. 잘 보세요. 위에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굉장히 나쁜 얘기죠? 그쵸? 이런 기사를 보면은 누가 분노할까요? 뭐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하겠죠. 특히 좌파들이 분노하겠죠. 역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신문 잘 보세요. 사진이 있죠. 누가 나와 있어? 힐러리 클린턴이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받았던 당시 클린턴의 골드만삭스 연설 가운데 한국 섹션에서 그녀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여기다 김정일 독재 체제 하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 또한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까지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어때요? 이거는 미국 좌파의 생각이에요. 미국 좌파의 생각. 정확히 얘기해야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미국의 좌파들이 생각이에요. 문재인 정권 남북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요 남북 통일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남북이 분할돼 있어야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북한에 대북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삥땅 쳐서 지 주머니에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 북한이 왜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한테 욕을 이렇게 싸가지고 막 팍팍 하는데, 야 100만 원을 빼돌렸으면 100만 원을 줘야지 니들이 70만 원을 먹고 나한테 30만 원을 줘? 이런 거거든요. 너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해? 이런 거거든. 뭐 북한 우리 민족을 도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얘기해서 순진한 좌파들 주머니에 돈 뜯어내서 100만 원 주면은 70만 원 지들이 삥땅 치고 30만 원 북한 갖다 주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존재해야 얘네들이 계속 삥땅 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미국의 좌파도 똑같아. 미국의 좌파도 북한이 존재해야만 계속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고. 그래서 미국의 좌파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미국의 우파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봐야지. 미국의 우파 정치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를.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남북통일 해야 된다예요. 왜? 그래야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응? 미국 내에 남북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원하지 않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신문기사를 악의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에는 뭣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좌파들을 선동하는 거라고. 봤냐?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나쁜 나라야. 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응? 미국의 좌파 정치인, 이번에 제가 저번에 방송했었던 피자게이트 사건,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죠? 북한은요, 미국 좌파들, 미국의 언론, 미국의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북한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몰라. 북한이 있어야만 돈 세탁이 가능합니다. 돈 세탁이. 북한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돈 세탁을 해요. 전 세계의 부자들이. 아세요? 그런 거? 어? 이런 거 모르시잖아. 북한이란 나라가 돈 세탁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무기 개발. 또 하나가 마약. 이런 것들이에요. 더 많은 돈을 세탁하려면 더 많은 마약을 팔아야 돼요. 어디다 팔 것 같아? 그 마약을. 한국에 판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나이트클럽 가면은 마약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마약 중독 국가 됐어 이제. 북한은 마약을 생산하고 남한은 그 마약을 소비해요. 그 과정 속에서 돈 세탁이 일어난다고. 응? 그래서 이 돈 세탁이 된 이 자금이 북한과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 세계의 친중 정치인, 친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찬양하는 자금으로 쓰여요. 쉽게 얘기해서 뭐다? 뇌물. 뇌물로 쓰인다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 뇌물 처먹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다 그렇게 뇌물 먹는 거야. 그 프로세스 한다. 따라서 미국의 우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곳이에요. 왜? 북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거든. 아무리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뭐 이런 거 해보면 뭐해? 뿌리가 저쪽에 살아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거 못하게 문재인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이후의 계획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요. 예.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응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가예요. 이거는 북한 체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우파 트럼프 정권은 남북을 통일시키려 하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그 노선에 같이 들어와 준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미국 쪽에.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최초 보도가 하필은 또 CNN이었어. 미국의 좌파신문. 응? 그래서 김정은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중국 쪽 세력으로부터.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이번 선거랑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선거 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선거 끝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저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 머릿기사가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자주 연락하며 개헌 연대 물밑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친문 뺀 정파들 개헌 고리로 공감대 이렇게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6년 12월 24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갖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나던 시점이었을까? 아마 이때가. 촛불 시위하고 아마 요때쯤일 거예요. 그때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3명이 만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본론이에요. 개헌. 자, 민주당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도 그 당시에 김종인은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당 안팎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친중파지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여시재 만나서는 잘했다는 말을 건넸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이 보이세요? 그림. 이 그림이 보이세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물론 이 조작도 사드 배치 관련 문제 때문에 중국 애들이 탄핵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여시재, 이재명, 박원순,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누구? 박지원, 김무성. 이거 탄핵 찬성했던 세력들이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지금? 네? 자, 2017년 4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5개월인가? 김종인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수락 2018년 헌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물론 못했어요. 하지만 헌법 개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김종인이 원하는 게 뭐다? 헌법 개정이에요. 그렇죠? 김종인 공동정부 이거 얘기했구나. 여기 보면 또 뭐가 나냐?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국회의원 됐네, 이 사람들. 나경원은 안 됐죠.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네? 미래통합당이 과연 우파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 이코르 우파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은
우파라고 보는 게 낫겠지. 미래통합당 전체를 우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자,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개헌, 날치기 발의원 148명 명단 공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저 뒤에 서 있는 김무성이 보이십니까? 예? 이거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개헌이란 날치기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김무성이가 나오네. 이게 2020년 3월 9일이에요. 그쵸?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김무성은 김종인과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녕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고 갈 수도 있어. 전혀 상관없는 회의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 지속적이었어. 지속적이었다고. 그렇죠? 지속적이었다고. 얘네들은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김무성 나오죠? 박지원, 문 대통령 개선 나선다. 한석이 아쉽게 홍준표 복당할 수밖에. 그쵸? 얘네들 다 한편이네.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보여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재판을 한다 아닌다를 관심을 가질 때 제가 봤던 부분은 개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번 선거 100날 노력해봐야 이번에 80석이고 기적같이 잘하다면 100석입니다. 이 얘기했더니 또 주길에서는 난리를 쳤더라. 김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었다고 저는. 뭐 현실적으로 내 말이 맞구만. 어? 내가 맞췄네 오히려. 맞췄다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목표했던 거는 개헌 저지선까지 지키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 지금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완벽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어요. 뚫릴 수 있어 지금. 뚫릴 수 있다고. 에? 이번 선거는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미래통합당은요. 지려고 선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황교안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개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응? 선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응? 미래통합당 비판하면은 우파 분탕자라는 얘기 들을까봐. 응? 그래서 우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 몇몇 사람들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절 미래통합당에서는 얘기를 함구해버린 거예요. 왜? 미래통합당 하는 짓 자체가 이상하거든. 하는 짓 자체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얘네들은 선거를 지려고 하는 거, 지기 위해 선거하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보면은 저렇게 하면 선거 지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데도 다 피해가 버리네. 다 피해가 버려. 근데 지는 길을 택해. 아니 전력 투구를 다 해도 140석? 그건 기적이고 저희는 100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제가 100석을 얻기 위해서 개헌저지 온갖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이상하게 공천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하면 선거 질 텐데 하는데도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려고 선거했다 해요. 단 워낙 문재인이 똥통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폭을 하려고 해도 100석 이상 넘어버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건 부정선거 포함해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의 시사 인터뷰 진행자가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당선인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묻자 미래통합당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무조건 봉당한다고 단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 다 뭐랑 관계 있다? 개헌. 그렇죠? 개헌이에요, 개헌. 이번에 희한한 공천 개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개헌 참석하는 쪽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공천을 안 주거나 여러 가지로 왕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우리가 감시해야 될 거는 개헌을 못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쯤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하려는 의중을 이야기할게요. 이번 선거 보시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이번 선거. 조작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역대 선거 조작 중에 최대의 스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조작을 많이 해서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네? 이럴 정도로 심해.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왜 뻔히 들킬 수 있는 이 부정이라고 선거죠. 부정선거는 저 눈에 안 띄게 요만큼씩 하는 거예요. 요만큼씩. 몰래 조작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조작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인이라면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얘네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애가 나타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발하겠다. 세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글로 가버린 거야. 이것 봐라.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떤 유튜버들은 모금까지 하죠. 개인 계좌에다가.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전부 부정선거에 쫙 꽂히고 있어. 그래서 막 돈을 주겠다 그래. 부정선거에 재판을 하고 참가하면 돈을 주겠어요. 후원금 주겠다는 거지. 난 좀 다르게 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느냐? 얘네들 부정선거가 이렇게 드러낼 정도로 빤한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바로 뭐로 들어가냐? 개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와, 이것 봐라. 지금 통상적으로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면 부정선거다 아니다 놓고 싸웁니다. 너 왜 그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선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난리를 쳐.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뭘 준비하느냐? 개헌 준비. 보세요, 이렇게. 개헌 준비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 발빠르게. 우파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 무효해야 됩니다. 선거 무효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선거 무효 재판이니까 돈 좀 주세요. 선거 무효 관련된 아스팔트 집회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막 돈을 갖다 막 퍼주죠. 이렇게 먹어라 막 하고. 근데 문제는 뭐다? 민주당은 개헌 준비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 팀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들 한 팀이야? 왜 미래통합당이 개헌 준비하는 거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지? 재판? 괜찮다니까요. 조사해야 돼요. 근데 서버를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조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투표함만 개봉해봐야 개쪽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 쟤네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 투표함 갖고 퍼포먼스하고 그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야,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버를 막아야지. 나머지 아무 의미 없어요. 또 한 가지. 개헌을 하는데 왜 개헌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탄 기차예요. 쭉 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재판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될 리도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될 리도 없겠지만,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쳐봐요. 여러분,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재판을 진행시키면, 이게 종결된 데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일일이 안 끝납니다. 이거 최소한 2, 3년 걸리는 거예요. 2, 3년 뒤에는 2022년 다음번 선거로 넘어간다고. 에? 이거 재판
질질질 끌는 동안 이거 결론이 안 난다니까 그러네. 재판 계속 끌어요 얘네들이. 시간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시간이 걸리는 재판에 집중을 하고 시선, 인터넷 어떤 시청, 그 다음 뭐 후원금 왕창 여기다 쏟아부을 동안에 문제는 무엇이다?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까지 결론 안 나고. 근데 우파의 시선을 여기다 잡아놓고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느냐? 개헌. 개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움직여도 돼요. 괜찮아. 근데 지금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위헌이에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 한국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놓고 나서 해야 헌법에 근거한 정당 행위가 된다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하려는 걸 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부정만 계속 재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이게 기차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온데 해서 꽈강 하고 다리가 터지는 거와 똑같아. 뭐다? 못 가요. 개헌은요.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 뒤에도 할 수 있어. 국회의원 모아놓고 야 개헌 찬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응?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걸 바로 속도전에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응? 이게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어디 댓글 한번 봐야지. 지금 개헌 저지를 왜 해야 되는지. 예? 얘들 개헌 이거 저지 못하면요 방법 없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공수처 이제 실행되는 거지. 응? 이해되세요? 응.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예, 이해되시죠? 그래. 부정선거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 재판은 30%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70%의 에너지는 개헌 저지로 가야 돼요. 왜? 개헌을 저지시켜야 부정선거 재판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개헌이 돼가지고 공수처가 작동되게 되면 야, 이 재판권 취소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럼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개헌 쪽 찬성을 하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만약에 이번 개헌을 찬성표를 던지면 니들 다음번 국회의원 배지 없다라는 거를 협박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국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배지예요. 너 다음번 선거 때 안 찍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는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감시해야 돼요. 못하게.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번 사상 최대 피고인 국회대나 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 중 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 중 90명. 그럼 얼마야? 105명이네. 한 50명까지 가능하다고 신문기사에 난 것 같았어요. 안 나오는구나. 50석 정도까지.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실 거는 뭐라 보냐면 개헌 저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개헌을 찬성하려 하는가?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놈들이 근데 하필이면 김종인이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네. 하필이면 그 안에서 누가 자꾸 개헌 지지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개헌을 밀고 가려 하는가를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외에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다음번에 찍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선거 부정선거 나와서 지금 90명 기소됐다고 하는데 50석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50석을 2년 뒤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180석 대 107석인가로 지고 있죠? 50석을 우리가 가져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0석 가져오면 우리는 157석이 되는 거고 저기는 130석이 되는 거예요.
50석을 가져온다면. 자, 근데 선거라는 건요, 부정선거도 있고,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를 했어서 이번에 다시 기소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기소된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당이 잘못을 해서 기소가 돼서 다시 보궐선거를 들어가던 상관없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번에 됐어도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잘못해서 다시 선거가 돼도 미래통합도 후보는 내요. 근데 2년 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설령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번에 선거가 무효화되고 다시 보궐선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문재인이가 개판 치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깽판을 쳐놨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요. 하다못해 50석 중에 30석만 먹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7석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150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2년 동안 죽어라 해야 될 게 뭐냐면 개헌저지예요. 개헌저지. 개헌만 막으면요, 쟤네들이 공수처를 못 움직이나. 움직일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면서 공수처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헌법에 위배되게 행동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다? 좌파반 광주 사태지. 뭐 좌파적 사고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막 때려잡는 거야 그냥. 과거 쟤들이 뭐 독재 정권이 막 했다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2년 뒤에 헌법을 무시해서까지 공수처를 움직여서 사람을 잡아놓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2년 뒤에. 그 2년 뒤는 2022년이고 2년 뒤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2년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면서 잘하면 우파한테 기회가 와요. 왜? 경제, 외교, 국방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주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대통령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22년에 우파 대통령이 나옴과 동시에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대로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180석, 압도적 규모로 되는 이 힘의 권력 관계가 2년 뒤에는 우파 대통령, 우파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쪽으로 뒤집힐 수 있다니까.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고 공수처를 움직여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벌금 때리고 했다가 정권 뒤집히면 얘들 어떻게 될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리스크를 얘들이 안으려 하겠어요? 안 해요. 얘들도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아슬아슬. 얘들의 공산주의 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이길까 질까가 애매해.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들은 개헌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정리가 되셨죠? 단기적으로는 개헌 저지를 하면서 부정선거 절차는 하세요. 하시는 분은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반대 안 한다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 부정선거 재판이 3심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끔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개헌 저지를 막아줘야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재판을. 그걸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궐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싸움 아직 안 끝났다.
이 싸움 안 끝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지 않았어요. 단 이기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예요. 근데 이 애매한 상태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서 시간을 끌수록 우리 쪽을 지지한 사람의 숫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대생 13인 중 두 남자가 뜨고 있다. 그래서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일단 저는 좀 봅니다. 일단 저는 좀 봐요. 아이고. 홍정욱 씨가 나오는데 난 일단 김종인 씨가 지목을 하면 나는 불안해 이제는. 왜? 선거를 지려고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일단 불안해요. 아직은 내가 판단을 못해. 내가 아직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니까 일단 관망은 하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은 나는 일단은 의심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지 난 홍정욱 씨 몰라. 모르는데 일단은 김종인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개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 볼 겁니다. 좀 더. 좀 더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참을성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힘드셔도. 그리고 함부로 후원해 주지 마세요.